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된 상처 하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시지 않았나요?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인지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 내 차례만 되면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 답답함. 평생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고 참아왔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인사 대신 만만한 취급과 무례한 말투뿐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관계에서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분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많이 상처받아온 분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마음을 내어주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여기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우아하고도 단단하게 나를 지키는 말의 기술과 마음의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던 정약용 선생의 삶과 지혜를 빌려 무례한 사람들의 입을 단숨에 다물게 만드는 가장 세련되고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명절 자리에서 친척이 내 옷을 훑어보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머, 작년에도 그 옷 입었던 거 아니야? 퇴직하고 나더니 많이 힘든가 보다. 그 순간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쏟아집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가슴은 방망이질을 치죠.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리려던 그 찰나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온 만화라고 변명하거나 아니면 꾹 참고 속으로만 사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이 바라던 바로 그 반응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눈빛이 그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차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으십시오. 어머, 동생은 내 옷차림이 왜 그렇게 궁금하니?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단 두 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디가 만들어내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무시를 던질 때는 속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격하면 저 사람이 당황하겠지, 화를 내거나 쩔쩔매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화를 내는 대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시속 100km로 신나게 달리던 자동차 앞에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공격하는 데 쓰던 에너지는 멈추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하며 자기가 한 말의 이유를 찾느라 진땀을 빼게 됩니다. 공격하려던 기세는 한순간에 꺾이고 오히려 자기가 던진 무례한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질문 하나가 판을 뒤집는 진짜 이유입니다. 강진 유배 시절 정약용 선생이 해진 옷자락을 꿰매 입고 장터를 지나는데 한 부유한 상인이 선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선생의 초라한 행색을 손가락질하며 사람들 앞에서 크게 비웃었죠. 아니, 한양의 귀한 선비 양반이라더니 꼴이 이게 뭡니까? 그 잘난 글공부가 밥이나 먹여줍니까? 차라리 그 입으로 구걸이라도 하는 게 낫겠구려. 구경꾼들이 낄낄거리며 선생을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띠며 상인을 지그시 바라보았죠. 그리고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내해진 옷자락이 부끄러워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남의 불행을 보고 박장대소하는 자네의 그 마음이 부끄러워 없는 것인가? 어느 쪽인가? 순간 장터의 웃음소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상인은 선생의 고요한 눈빛과 부끄러움을 묻는 그 질문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외려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생은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길 바란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을 상대에게 되돌려 주어라.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제 발등을 찍는 건 언제나 무례함을 먼저 던진 쪽이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고 무례한 이들을 단숨에 침묵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내 단점을 콕 집어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지인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언니는 여전하네. 생각하는 것도 참 고지식해.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숨 막혀해. 그러니까 아들이 집에 잘 안 오는 거야. 아들 이야기까지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여유롭게 입꼬리를 살짝 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를 측은하다는 듯 바라보며 툭 던지듯 말합니다. 맞아, 나 좀 고지식하지. 근데 나는 내 이런 고지식함 덕분에 평생 남한테 신용 잃지 않고 이만큼 살고 왔거든. 내 아들도 아마 그런 엄마를 믿음직해 할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상대를 공격하려고 한껏 모아두었던 그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피식 소리를 내며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의 입구를 쓱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싸움은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한쪽에서 줄을 탁 놓아버리니 상대는 허탈하게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근데 그게 뭐 어때서 하는 여유로운 인정은 상대방이 정성껏 준비한 독서를 한순간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강진 유배 시절 한 관리가 지나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한때 조정의 중심에 있던 분이 이제는 시골 구석에서 코올리게나 가르치고 계시니 참으로 처지가 딱하게 되었구려. 자존심도 안 상하십니까? 주변 제자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서려 할 때 정약용 선생은 허웃으며 관리에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 양반 말이 맞소. 나는 지금 처지가 아주 딱한 유배객이죠. 하지만 덕분에 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맑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며 가르치는 진짜 기쁨을 알게 되었어. 이 딱한 처지가 아니었으면 어찌 이런 복을 누렸겠어. 무시하려던 관리는 선생의 해맑은 웃음과 거침없는 인정 앞에 도리어 자신이 부끄러워져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선생은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낮추려 할 때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여유가 상대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더 높이느니라.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단다. 이 한마디를 웃으며 던져 주십시오. 여러분은 진정한 인생의 고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단점을 공격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력과 자존심을 은근히 무너뜨리려는 사람도 있고 내 삶의 방식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총무를 맡은 사람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선배님, 예전에 은행 부지점장까지 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아, 하긴 옛날엔 그냥 자리만 지키면 승진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능한 꼰대로 만들고 있구나 싶어 목소리가 커지려던 그 찰나 오히려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던지십시오. 부원님, 오늘따라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지네요. 혹시 제 말투나 행동 중에 부원님을 불편하게 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원래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이것이 바로 말의 뿌리를 건드리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가 던지는 무례한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은 상대가 던진 공을 받으려고 허둥대며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공격적이네요라고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갑자기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과도 같습니다. 상대는 지금까지 내용으로 여러분을 요리조리 괴롭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태도라는 예상치 못한 주제가 튀어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몰래 나쁜 짓을 하다가 갑자기 전등이 켜진 느낌이죠. 상대는 자기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라며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상대가 예의를 잃고 덤벼들 때는 그 말에 답하지 마라. 대신 그 무례함의 뿌리가 어디인지 지적하라.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이니라. 당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고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내 가족이 나를 무시할 때입니다. 맞벌이 하느라 바쁜 딸을 위해 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밑반찬을 해놓았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딸이 반찬통을 쓱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요즘 누가 이런 짠 반찬을 먹어? 그냥 사 먹으면 편한데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엄마는 이래서 말이 안 통해.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도록 다듬고 볶은 그 정성은 간데없고 졸지에 말 안 통하는 노인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렸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떨림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내 건강 챙겨주려고 종일 준비한 엄마 마음이 너의 그 한마디에 참 당황스럽고 서운해지는구나. 엄마는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행동을 한 게 아니란다. 이것이 내 마음을 드러내어 넘볼 수 없는 선을 긋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 때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하니라고 하면 그것은 물란대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상대는 즉시 방어막을 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죠. 하지만 내 마음이 당황스럽고 서운하다라고 내 상태를 말하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생긴 상처를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창입니다. 상대는 공격받을 빌미가 사라지고 대신 자기가 던진 말이 엄마의 가슴에 어떤 상처를 냈는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공격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자기가 저지른 무례함에 스스로 무한해져 발등을 찢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십시오. 그 담담한 진실 앞에 무례함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공직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 동네 동생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어도 남은 건 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새는 저처럼 사업을 해야 어디 가서 목소리 좀 내는 거예요. 형님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영 모르시는 겁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자네 말이 좀 심하네 하고 바로 화부터 냈겠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뿐입니다.
비난하는 눈빛도 환한 기색도 아닌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빛이었죠. 한 초, 두 초, 세 초.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황하는 건 오히려 말을 내뱉은 사람입니다. 아니 형님 농담 좀 한 건데 왜 그렇게 보세요 하며 말을 흐리고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제야 차 잔을 들며 나직하게 한마디 합니다. 자네 오늘 술이 좀 과했나 보네. 이 짧은 한마디의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대화 중에 예기치 못한 침묵이 흐르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무례한 말을 던진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창피한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횡설수설하며 자기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아끼고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는 그 몇 초 동안 상대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이 사람 화났나? 하고 말이죠. 결국 자기가 던진 무례함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미 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소리에 소리로 답하지 않는다. 깊은 연못은 돌을 던져도 파문만일 뿐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다. 상대의 소란함에 너의 침묵을 얹어라. 그러면 그 소란함은 스스로 부끄러워져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의 그 깊은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크고 무겁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례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기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기술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패를 들고 있어도 내 몸이 흔들리면 결국 쓰러지기 마련이니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내 안에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밖에서 불어오는 무시라는 바람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무시는 상대가 던지는 독이 든 사탕과 같습니다. 그것을 넙죽 받아먹고 괴로워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입이 참 거칠구나 하고 바닥에 뱉어버릴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단 한 톨이라도 줄어들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진흙탕에 구른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지 않듯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귀함은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 좁고 축축한 방에 갇혀 있을 때 한 옛 동료가 편지를 보내 조롱했습니다. 한때의 정승이 이제는 시골 총구석에서 지내니 참으로 가련하구려. 제자들이 스승이 상처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하자 선생은 오히려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가련하다고 한들 내가 스스로 가련해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당당한 선비다. 저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부른들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멸시할 수 없다. 나를 진정으로 멸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느니라. 선생은 남들이 뭐라 하든 묵묵히 수백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남의 입이 아니라 자신의 붓끝에서 자기 인생을 새로 쓰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몇 년 전 친구에게 당한 배신과 무시 때문에 아직도 종종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 계신가요? 자다가도 그때 그 친구가 비웃으며 던진 말이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불을 걷어차곤 하시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까운 하루를 통째로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쯤 발 뻗고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이 던진 쓰레기를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소중한 오늘을 망치고 있습니까?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틈도 없게 내 삶을 즐거운 일들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사실 그 사람과 내 뇌를 아주 나쁜 에너지로 연결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자꾸만 간섭하게 되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연결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우리 뇌는 참 신기해서 새로운 즐거움이 들어오면 과거의 기분 나쁜 기억들을 슬그머니 뒤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영치를 보고 취미생활에 푹 빠져 있을 때 무례했던 사람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마음속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수라는 게 사실은 똑같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대가 내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선생이 원한에 사무쳐 있거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선생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은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과 싸우는데 단 한 초의 시간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서재인 여유당에서 차를 마시고 연못을 가꾸며 유배지에서 정리해온 방대한 문장을 마무리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나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분노에 휩싸여 스스로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다. 내가 보란듯이 내 삶의 향기를 가꾸고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복수이니라. 선생을 무시했던 이들은 세월 속에 흔적도 없이 잊었고 선생의 삶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긴 인생길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손님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비가 그쳤으니 예쁜 꽃을 피울 차례잖아요. 오늘 저녁엔 나를 위해 맛있는 것 한 가지를 준비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환하게 웃는 그 순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한 줌의 먼지처럼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습니까? 살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혹은 내가 좀 조용히 있다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꼭 있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던진 못된 말들은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쌓인 화를 주체하지 못해 아무데나 던져버린 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우물을 귀한 가슴에 품고 다니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 하고 밤설치며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던진 쓰레기를 내가 대신 뒤지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상대가 무례하게 굴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질문의 공을 툭 던져버리세요. 아니면 그래, 나 그래, 근데 그게 뭐 어때서 하고 여유롭게 웃어 넘기셔도 됩니다. 그것조차 귀찮다면 그저 가만히 쳐다만 보십시오. 침묵을 견디지 못해 당황하며 제발등을 찍는 건 결국 무례함을 먼저 시작한 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날 죄인이라 불러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는 여전히 당당한 선비다. 정약용 선생이 그 춥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텨낸 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이 거친 세월 다 이겨내며 자식 키우고 내 삶을 밀고 온 정말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느라 혹은 남 기분 맞춰주느라 내 소중한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란듯이 활짝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 곁에 늘 있겠습니다. 이 채널에는 여러분처럼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그 과정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 온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우아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보다 품격 있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를 이 채널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 길어 올린 인생의 지혜, 무례한 사람을 한순간에 침묵하게 만드는 말의 기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방법. 이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나를 먼저 아끼겠다는 소중한 약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단단한 경계를 세우는 지혜,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드는 말의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오늘처럼 무시당하고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며시 공유해주세요. 아무것도 하기 힘들 때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벽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관계의 선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하루를 관계의 선이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선이었습니다.